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네, 오늘은 이제 3.1절 대체 공휴일인 3월 2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이면은 개학을 하죠.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데 누구는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새학년 새 시작을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모였으니까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수미상관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용도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도 이번 이제 마지막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짚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3.1절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수업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구상을 했어. 지금 우리의 주된 범위는 신학로 개척 그리고 절대왕정인데 여기가 이제 중세시대거든요. 근대예요. 죄송해요. 근대시대인데 근대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그 근세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그 과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3.1 운동이라는 게 뭐야?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벌인 거잖아. 왜? 5등의 자야. 조선은 자주국인과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조선이라는 자주국에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해방을 이야기한 거야. 우리끼리.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자주국이고 우리는 자주민이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게 바로 1919년 3월 1일 3.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었잖아.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어. 여러 나라도 식민지가 되었었거든. 중국 청나라는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게 되었었고 그리고 중국 옆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서남아시아로 넘어가서 인도까지도 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았었단 말이지. 이뿐만 아니죠. 라틴 아메리카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역시 아프리카의 국경은 오늘날에도 칼로 잰 듯이 반듯합니다. 이 역시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 유럽 열강의 식민지배 때문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식민지 팽창에 과열되어 있는지 왜 식민지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는지를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 세계사의 내용은 핵심은 우리 인류사를 권력 분산의 과정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고대 시대도 이제 문명 고대 시대가 있고 그리고 고전 고대 시대가 있어요.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우리 4대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이러한 문명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중세는 종교사가 중심이 돼요. 중세는 종교사가 중심이 된다. 이때 여러 종교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어떤 종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사회, 체제, 신분 제도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종교들이 대두되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종교라고 하는 이념과 사상, 그 가치관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이제 세계의 순환과 고리를 다 종교에 입각시켜가지고 생각했었던 때가 바로 중세시대였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세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 정점에 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몽골 있죠. 대제국을 형성했었던 몽골.
이 몽골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교역망이 지구상에 완성이 되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도, 물론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었지만, 지구의 이 유라시아 일대에 몽골 제국이 펼쳐져 있으니까 유럽에 있는 문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문물, 아시아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별로 문물이 다 다르잖아요. 문물과 문화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한 문물들이 교류되고 섞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동방을 가자 하면서 신항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왕권이 교황권보다 높아져서 최전성기에 달하는 시기, 바로 절대왕정. 그 시기가 바로 근세 시기죠. 자, 근세 시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근세와 근대는 정말 이제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었고,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탈냉전, 오늘날에는 이제 탈냉전 되어 가지고 이전까지는 냉전이 굉장히 심화되었었는데, 냉전에서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1992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그리고 오늘날의 21세기, 2026년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대는 문명고대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고전고대로 볼 수가 있어. 문명고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게는 이제 나라, 작게는 이제 마을의 형태로 모여가지고 문명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것이 나아가가지고 국가가 되죠. 그리고 그 국가 단위 안에서 보여지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기원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사회상이 어땠지?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었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 이제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 수목기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업들이 다 나무에서 열리는 것들을 따가지고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그리스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에는 신이 내린 열매라고 하는 올리브, 수목기후니까 올리브, 그리고 뭐 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 내가 이거를 열심히 따가지고 이거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갖다가 팔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이탈리아가 있어.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팔아야지, 가까우니까 하하 하고 이탈리아를 갔어. 그럼 비싼 돈을 주고 팔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탈리아도 같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중해성 기후야. 그러면 사실상 이탈리아에서도 수목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탈리아도 포도가 풍부하고, 이탈리아도 올리브 나무만 갖다 심으면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큰 돈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 먼 곳이나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북아프리카로 가면은 제법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인들의 행복의 기준이었어. 그랬었던 그리스인들이 강조했었던 건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바로 이 이성, 로고스, 이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가지고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스에서는 또 여러 철학자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삶의 이 시작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운명인데, 대체 왜 우리는 어차피 죽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본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 문명과 고전고대, 그리고 로마에서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었던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역설적이게도 전쟁에서 활약했었던 평민들의 이 권한은 신장되긴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쟁이 거의 100년이 넘으니 이 100년 가까운 전쟁에서 사람들은 토지를 팔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토지를 팔고 땅을 팔고 근데 그 땅을 사들였었던 일부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일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 이후에는요, 종교가 대두됩니다. 이 종교가 진짜 여러분들 이건 배경 지식이니까 꼭 알아두어야 돼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은 요 종교사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 저는 세계사 선택 안 할 거예요. 전 고등학생 가가지고 세계사 안 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세계사를 선택 안 한다 그래서 세계사를 안 배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게 이거 똑같이 통합사회에서 나와요. 선생님 저 그럼 통합사회 그냥 포기할래요. 수능도 포기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또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 지점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제대로만 배워 놓으면 앞으로 올라가서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사야. 특히 사회문화 하고 싶은 친구들, 이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 사회문화 하고 싶은 친구들, 혹은 윤리 하고 싶은 친구들, 이 세계사 파트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종교사 정말 중요해. 자, 현대 이제 21세기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 가장 많은 신자 수를 두고 있는 종교는 바로 크리스트교예요. 크리스트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믿는 보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알아요? 바로 힌두교예요. 생각한 것처럼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 그리고 설마 왜 우리나라는 종교 하면은 두 가지가 조금 먼저 생각나잖아. 뭐야? 너 교회 다녀? 아니면 절 다녀? 라고 물어봐. 그치? 근데 불교는 언제 나와요? 불교는 우리 지구상에서 약 7%의 그쵸? 많지 않죠? 생각보다 7%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2023년 조사에 의한 실제 이제 인구 분포도에 이제 조사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살짝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있는데 그냥 이것만 알아놓으면 무슨 의미야? 크리스트교가 분화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트교 하면은 교황청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 맞아. 로마 교황청이 있었어.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로마 교황청이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저기 동쪽에 유라시아 일대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이 있어. 여기도 로마인데? 옛날에는 이 로마가 다 하나였거든? 근데 이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사후에 테오도시우스 결국에는 분화합니다. 분화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됐다.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어지게 됐지만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대신 가장 이동거리가 짧았었던 프랑크족들이 프랑크족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갈리아 땅에 이 클로비스가 가장 이동거리가 짧았었던 게 프랑크족이었었거든요. 프랑크족의 나라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은 계속 이제 이슬람 세력들, 이후에는 또 이슬람이 기원전 7세기 무렵 기원전이 아니죠. 기원 후 7세기 무렵 약 600년대에 이슬람교가 정립되었어요. 이때 이슬람 세력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유럽 사회까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침입을 해요. 그때
이 서로마를 무너뜨렸었던 게르만의 한 갈래, 바로 이 프랑크족의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면서 크리스트교 세계관을 수호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당신이야말로 서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던 사람, 바로 카롤루스 대제. 근데 그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는요, 이제 메르센 조약과 베르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이 중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이 됐어. 이 동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의 독일이 되는 것이고, 중프랑크 왕국이 이탈리아, 그리고 서프랑크 왕국이 바로 프랑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동로마는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동로마는 서로마는 멸망했지만 그 이후에도 오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서아시아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어. 사산왕조 페르시아. 아르다시르에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야.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빛과 어둠이라고 봤거든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존재하고, 어둠, 빛,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뭘까? 어둠일까? 빛일까? 빛이겠지. 그래서 이 빛, 불, 빛의 신인 누가 있었을까요? 네,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 마즈다를 신으로 섬기는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의 페르시아인과 동로마의 국교는 크리스트교. 둘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툭탁툭탁 싸우는 거야. 툭탁툭탁 싸우고 있으니까, 아까 봐봐, 여기가 유라시아의 길목이야. 여러분들, 문화라는 게 칼로 자른 것처럼, 이건 칼이 아니라 가위인데? 칼로 자른 것처럼,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싹둑싹둑 여기에선 이 문화, 여기에선 이 문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통합사회 네 번째 단원이 그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그 문화의 다양성을 배워본 친구도 있고, 뭐 아직 배우지 않았고,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훨씬 더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잘 들어봐. 이 문화라는 거, 뭐 아시아의 문화, 뭐 A라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뭐 유럽의 문화, B라는 문화가 있어, 얘들아. 문화는 칼로 자른 것처럼,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딱 여기에서만 이 문화가 나타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동양의 문화와 그리고 유럽의 문화가 같이 느껴지는 구역이 있을 수 있어.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점이지대라고 해. 대표적인 이 동양,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를 모두 접해볼 수 있는 그 유라시아 길목에 있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의 터키입니다. 이 터키, 지금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곳이 비잔티움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뭐라고? 서아시아라고. 그러니까 동서교역로의 길목에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캉캉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유럽 입장에서는 아우 불안하지. 왜? 얘네들 또 싸우네. 우리 동서교역 여기 동양 문물을 좀 페르시아 문물 이런 거 좀 얻고 싶은데 비잔티움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또 여기 입장에서는 사산왕조 비잔티움 또 싸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때 이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서남아시아, 즉 서남아시아가 요렇게 생겼어, 얘들아. 신발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 서남아시아를 가야겠다. 통해 가지고 교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서남아시아를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라 그래.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아랍권의 나라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에서 계속 이제 비잔티움, 사산왕조 서로 투닥 다투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하면서 새로운 교역망이 또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부 도시들이 상업적 도시로 성장하게 돼. 그 도시가 바로 메카와 메디나였어. 그중 메카라고 하는 상업도시가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 메카의 상인 출신이었었던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7세기 무렵 종교를 정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함마드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계시를 준 거야. 알라의 뜻을 계시를 준 거지. 그 깨달음을 얻고 알리게 돼. 그게 바로 이슬람교거든요. 유일신앙이야. 이슬람교를 형성을 하는데 유일신 종교에서는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호와, 야훼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요러한 종교. 이슬람교에서는 누구를 신으로 모셔? 알라를 신으로 모신다 그랬잖아. 유일신 종교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요, 하늘 아래, 신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어떻다? 평등하다. 신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 사상이야. 평등하다라고 적었네요. 평등하다. 평등 사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신을 모시면서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금지해요. 우상 숭배 금지. 오케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단 말이야. 자, 이 메카에서 정립되었었던 이슬람교는 메카의 귀족 세력들에 의해서 상인들이 탄압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 탄압을 피해가지고 메디나로 이주를 가게 돼. 사막은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저기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올해 목표가 꼭 반드시 어디가 됐든 사막을 꼭 갔다 오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사막 갔다 온 친구들 있어요? 놀이터 말고, 놀이터에서 바람 부는 거 말고. 사막을 실제로 경험해본 친구들은 없을 거야. 근데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큰 게 이런 종교와 같은 인문 환경도 있지만 당연히 자연 환경도 인간의 생활과 삶에 큰 영향을 줘. 대표적으로 여기에 선생님 저는 속눈썹 되게 길고 숱도 많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어? 없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은요 속눈썹이 되게 짙고 촘촘하게 나 있단 말이야. 그거 다 자연 환경의 영향이야. 뭐가 많이 부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 수염도 많이 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수염 많이 자라봤자 그치? 여기 요 위주로 많이 난단 말이야. 여기 콧수염이랑 요 위주로만 많이 나지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마술사 김준표처럼 막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산타클로스처럼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염은 사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왜? 모래먼지가 많이 부니까 그 모래먼지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염이 그렇게 난다고. 이런 큰 자연 환경들은 우리의 생김새나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사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게 뭔가 이제 뭐 삶의 전환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아직 접하지 못한 그 자연이 얼마나 이제 광활하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 자연이 인간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줬고 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대자연을 두려워했는지를 솔직히 바다나 산이나 이런 거는 나도 제법 시골 사람이라 많이 접해봤거든요. 근데 커다란 산맥, 히말라야와 같은 커다란 산맥이나 사막은 접해본지 못해가지고 한번 접해보는 게 내 소원이야. 요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 기후고 사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막의 특징은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라는 점입니다. 연교차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 낮에는 와우! 진짜 장렬하는 이 태양 아래에서 정말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느끼는데 밤이 되면 또 어때? 맞아. 대지의 열을 잡아둘 수 있는 식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래는 또 금방 식잖아, 얘들아? 우리 어릴 때 모래 놀이터에서 놀아본 적 있나요? 모래 놀이터에서 막 12시에 막 놀다 보면은 정수리 뜨겁고 막 모래도 뜨겁고 그래. 근데 해 지잖아? 금방 모래가 식는다? 그래서 모래 차가워져.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본 적 있을 거야. 맞아. 사막은 일교차가 커서 엄청 추워. 그 깜깜한 어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동하는 거면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어? 낮 시간에 의존해야겠어? 밤 시간에 의존해야겠어? 밤 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안 보이는 시간. 그때 달과 별이 길을 비춰주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알라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시는구나 해서 이 이주를 성스러운 이주, 헤지라라고 부르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이 달과 별을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이제 국교로 믿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나 국기에서 이 달과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었죠.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이후에는 비잔티움이 믿는 크리스트교,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믿는 크리스트교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있고,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에서 믿는 그리스 정교. 이후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칼뱅교, 루터교, 그리고 국교회 등의 신교가 등장하고 가톨릭, 구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종교사는 기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카의 상인 출신이었었던 무함마드가 정립한 종교인데, 이 이슬람교도 나중에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로 이어진단 말이야. 무함마드의 이제 계승자들이 칼리프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그 가르침을 이어가게 되는데, 4대 칼리프가 암살당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슬람교도 두 가지로 분화하게 돼요. 일단 이 이슬람교의 경전이 혹시 뭔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알라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지구상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다수의 무슬림은 이거예요. 수니파. 쿠란을 통해서 알라의 가르침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5가지의 기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자선활동, 자카트. 여러분들 라마단 기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라마다 호텔 아니고 라마단 기간. 라마단 기간이 뭐야?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야.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요, 되도록 물도 먹지 않습니다. 정말 찍어서 입만 축일 정도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고, 이 무슬림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성지를 순례해야 돼. 이슬람교의 성지가 어딜까? 아까 이슬람교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랬어? 그렇지, 메카. 그 메카를 순례해야 돼. 메카 순례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생각한 수니파가 있고요. 그리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내가 알라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과격파 이슬람교면 시아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힌두교. 힌두교는 이제 여러분들 낯설 수 있겠지만 다신교예요. 여러 신을 섬깁니다. 이 힌두교 자체가 브라만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플러스 불교 플러스 인도의 이제 토속 신앙, 여러 신앙들이 합쳐져가지고 힌두교가 정립되었는데요. 브라만교를 베이스로 두고 있다 보니까,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 우주를 창시한 신을 브라만으로, 그리고 현세를 유지해주는 신이 바로 비슈누, 그리고 죽음의 신이 바로 시바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슈누의 발 뒤꿈치에 나왔다는 그 물을 신의 발 뒤꿈치에서 나왔대. 엄청 크겠지. 그 물이 이제 겐지스 강인 거야. 그래서 힌두교에서 겐지스 강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거지. 힌두교, 브라만교, 불교, 토속신앙 등 다양한 이제 종교, 인도의 종교가 모여서 이제 다신교고요.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입니다. 불교는 여러분들, 이 불교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불교 문화와 동남아시아 여행 가본 적 있는 친구들, 뭐 베트남, 필리핀, 한 번씩 뭐 갔다 온 친구들 있으면 알 거예요. 일단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가보면 그 불교의 느낌이 좀 달라.
특히 이제 태국 불교의 느낌이 또 다르고, 그리고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남부아시아 쪽에서의 이 불교의 양상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같은 불교인데도 우리나라의 불교 사찰과 다른 나라의 불교 사찰이 다르냐? 자, 불교는 대승불교가 있고, 그리고 상자부 불교가 있어.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는 오늘날의 우리 동아시아,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이 믿고 있는 불교의 모습이야. 부처님을 신적인 존재,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해요? 절에 가서 절하죠. 절에 가서 절하잖아. 그치?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대승불교고, 그리고 상자부 불교는요, 개인의 해탈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생각하는 상자부 불교는 학문적인 느낌이 훨씬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일대, 대승불교는요 동아시아 일대에 전파되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는 종교사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충돌하는 사건 역시 중세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자, 튀르크의 한 갈래였었던, 그 중에서도 이제 치고 나갔었던 셀주크 튀르크가 이슬람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셀주크 튀르크가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우리의 성지를 달아내야 된다 하면서 당시 이제 우르바누스 2세가 교황이 십자군을 소집하라고 이제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며, 십자군을 이제 유럽 각국에서 막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십자군 전쟁이었죠. 근데 이미 이슬람은 동서교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송나라의 문물을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중국 3대 발명품. 뭘까요? 나침반, 종이, 화약. 네, 다 알면서 이렇게 너무 높게 나와요. 종이, 나침반, 화약인데, 얘들아, 여기에서 화약이랑 나침반은 송나라 발명품이야. 송 3대 발명품이라 그래서 종이, 화약, 활판, 인쇄술이 있거든? 그 중에 이 화약을 사용해가지고 뻥! 터트리면서 싸우는 거야. 와, 이슬람에서 화약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트교에서도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교황권이 절정에 달해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오히려 교황권이 추락하게 돼. 낮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황이 강제로 이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는 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유수라 그래요. 그래서 아비뇽 유스, 프랑스에 있는 지역 아비뇽으로까지 끌려갔었던 그런 굴욕적인 일도 있었단 말이야. 자, 그리하여서 교황권은 내려오고, 오히려 교황권이 절정에 달해가지고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교황권이 좀 떨어지니까 누구의 권한은 또 올라갈 것 같아? 황제의 권한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근세에 황제권이 절정에 달하는 absolutely power, 바로 절대왕정. 절대왕정.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우리 인류사는 어떻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권력 분산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 국가가 성립되고 왕이 존재하고, 그러한 이제 계급이 점점 굳어가면서 절대왕정으로 하나의 권력으로 강해지게 되었었다가, 이 권력이 점점 분화하고 계급제는 사라지면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야. 순서는 이러해요. 자, 보세요. 절대왕정 시기에는 우리가 왜 왕권을 교황권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면 왕의 명령을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밑줄, 이 왕권을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늘이 부여했다. 이걸 우리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권 신수설. 왕권은 누가 부여한 거야?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왕권 신수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대왕정 이전이 대항해 시대였었거든요. 신항로를 개척했었던 대항로 시대야. 그때 우리가 배를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갔어. 거기서 손잡고 인사만 하고 올 거야? 그럼 안 되겠지. 손잡고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교류를 해야 되잖아. 그치?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상업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화훼업을 되게 잘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에는 프레지아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프레지아가 없어. 그래서 이 프레지아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팔게. 근데 얘네들은 없으니까 이게 필요하잖아. 되게 비싼 값을 치르는 거야. 꿀이다. 왜? 우리 이거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엄청 비싼 값에도 사는 거야, 얘들아. 상업활동이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한텐 있는데 얘네한테는 없는 거를 사고 팔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없는데 저기에만 존재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와. 계속 가져와.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중상주의예요. 상업활동을 중요시 생각하는 중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료제, 그리고 나라에 항상 주둔해 있는 군대, 상비군 을 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국왕들이 권력을 더 단단하게